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종합시험 보실 분은 보셨고요. 다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오셨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컴프레이거 블로우라고, 우리가 이제 양은 많지 않지만,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만, 혹시 공부를 안 하는 분들은 이제 한번 그냥 리뷰해보면 될 것 같아요.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이제 constitutional law니까 헌법이죠. 헌법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이제 오늘 다 우리가 얘기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듣고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고, 그죠? 또 이렇게 또 외우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도 많지 않아요. 이렇게 한 4페이지 정도 되니까 과목별로 해서 한 4페이지 정도 되니까 달달 외워도 관계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읽고 이제 뜻을 이해해야 되죠. 뜻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냥 외워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우리가 내용을 꼭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스탠딩이 뭐냐 하죠? 헌법상의 스탠딩이란 뭘까요? 헌법상이라는 것은 이제 헌법과 관련된 거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민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그런 쪽의 스탠딩이 아니고 헌법상의 스탠딩이니까 뭘까요? 헌법상에 우리가 이제 우리 같으면 재판에 어떤 적격이 있느냐 이거죠. 재판상에 우리가 이제 자격 요건이 이제 되느냐 이제 그걸 먼저 봐야 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본인 자체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플레인티프죠. 원고 자체가 실제로 어떤 손해가 있었느냐를 먼저 봐야 되겠죠. 손해가 있었느냐. 또 헌법상이라는 건 손해가 없다 하더라도 손해가 급박한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민법 같은 경우는 손해가 급박한 경우는 이제 에퀴티로 처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집이 무너진다든지 건설해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즉시 그죠? 법원에 이제 요청해가지고 그걸 방지하는 대안을 이제 우리가 마련해야 되겠지만 헌법상이 뭘까요? 헌법상은 내가 이게 기본권이 이게 침해될 소지가 굉장히 높다 이거죠. 그렇다 그러면 또 우리가 아주 긴급하다. 이거 가만 놔두게 되면 바로 침해가 될 것이다. 구제가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바로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이 이제 스탠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헌법상의 스탠딩은 특히 이제 인정티브나 디클라리티브 릴리프라고 이제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민법상의 이런 손해배상과 다르죠. 한마디로 뭐죠? 이건 인정티브 뭘까요? 국가에서 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데 하지 말라, 그죠?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그런 판결을 내려달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디클라리티브죠. 디클라토리라는 건 한마디로 선언적, 그죠? 선언적 판결을 내려서 국가기관이 나에 대해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고는 기본적으로 미래에도 내가 그러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이제 보여줘야 되겠죠. 이것이 헌법상의 적격 첫 번째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헌법이라는 건 항상 그렇죠. 기본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는 것은 국가가 개인에 대해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전에 예방한다든지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과도 있어야죠. 인과관계는 항상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원의 명령으로서 이게 구제가 가능해야 되겠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 헌법상에 구제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건 이제 구제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뭔가 돈이든 물리적이든 그죠? 이렇게 하여튼 구제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스탠딩이죠. 그리고 이제 서드 파티 스탠딩은 제3자에 대한 적격이다. 그럼 뭘까요? 본인 자체가 스스로 기본권을 방지할 수 있는 행사를 못하는 경우 뭘까요? 제3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권위원회, 인권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기관인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피임과 관련된 혹은 낙태와 관련된
우리 이제 소송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는 의사가 할 수 있는 거죠. 의사가 소위 원고를 대리해서 제3자가 전문가니까 할 수 있고, 또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경우는 뭘까요? 뭐 조합이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이런 것들이 기관이죠. 제3자가 본인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경우는, 또 본인이 그 권리를 행사를 하지 못한다고 판단된 데는 우리가 이러한 제3자라는 어떤 적격 요건을 우리가 이 헌법상에 주는 것이 아주 특색이죠. 이게 바로 이제 헌법상에 우리가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또 특히 이제 오가니제이션 스탠딩이라고 있죠. 오가니제이셔널 스탠딩 뭐 보게 되면 뭐 이건 뭘까요? 기본적으로 기관의 그 목적에 적합한 어떤 이슈와 관련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의사협회다, 의사 특히 이제 질병이라든지 치료와 관련된 우리가 문제를 우리가 의사를 대신해서 다룰 수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구성원 자체가 자신의 그 의사라는 그 멤버여야 되겠죠? 엉뚱한 사람이 아니고, 뭐 엉뚱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적격 요건이 안 되는 거죠. 뭐 우리가 한마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멤버가 참여가 꼭 이제 필요한 건 아니죠. 필수적인 건 아니죠. 제3자가 하는 거니까 기관이 대신해서 본인을 대신해서 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본인이 참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참여할 필요가 없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헌법상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적격 요건, 그죠? 재판상의 적격 요건이라는 게 뭐 이렇다 보면 되겠죠. 이것이 이제 관문이 통과돼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쟁송이 뭐냐, 그죠? 들춰봐야겠죠.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손해사건이냐, 상해냐, 기본권 침해냐, 이런 걸 그 다음에 문제를 다뤄야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헌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추상적이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뭐 간단하게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듣고 이해하게 되면 뭐 딴 데 가서 뭐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전혀 뭐 지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뭘까요? 이제 본인 기관이나 본인에 대한 적격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뭐 당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한번 보자 이거죠. 그 이슈가 뭐냐? 그건 분쟁이죠, 분쟁, 논쟁, 그죠? 사건이 이 사건에 대해서 헌법상에 우리가 법원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자문적 의견이라든지 혹은 hypothetical dispute 같은 뭐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은 법원에서는 아무 그 어떤 해줄 그 어떤 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원은 뭘까요? 오직 벌어지고 있는 쟁송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거지 이것이 미래의 어떤 문제다. 그죠? 이럴 경우는 어떠냐? 시나리오 짜가지고 A, B, C, D 경우 어떠냐? 판사 생각할 때 어떠냐? 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라이프니스 성숙이 된 경우가 있고, 뭐 이미 사건이 이미 성숙됐다는 뭘까요? 라이프니스 한마디로 이미 쟁송 중에 있고, 그죠?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당연하게 그런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면 우리가 법원에서 당연하게 심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죠? 이미 법원에서 볼 때는 이 사건 자체가 이미 이 쟁송으로 딱 이제 무르익어가지고 딱, 그죠? 심판할 수 있는, 심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무르익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죠?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가 그 심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 대신 이제 반대로, 문리스라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이 쟁송이 이미 끝났다든지,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됐어요. 어떤 사건이 종료된 상태. 그죠? 그 다음에 또, 법원에서 심리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이 종결된 사건. 이런 경우가 이제 문리스죠. 문리스란 말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로스쿨 가면 이제 묻코트라고 있기도 하고, 뭐, 아직 결정되지 않은 미결정, 비현실적인 이론상의 이런 의제로 삼는 이런 토론의 여지가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문리는 결국 뭘까요? 헌법상의 어린 적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뭘까요? 이 소송 자체가 이미 종결됐거나 또 사실상 심리전에 이미 사건이 해결됐거나 이런 사건이죠. 그래서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는데 뭐 이게 중간에 이미 끝났다든지 뭐 종결됐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한마디로 법원의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문리스 같은 경우는 뭐 법원에서 심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라이프니스도 심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미 다 이미 물이 익어서 다 그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뭘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considering hardship, 그죠? of no review fitness, 그 기록물에 재판상 기록물에 대한 그죠? 심리라든지 적합성이 없다는 어떤 그죠? 없는 그런 어려움 같은 것을 고려한 후에 없다는 것을 고려한 후에 이게 문리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미 종결된 사건이죠. 이미 종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예외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인정하는 거죠. 예외적인 건 계속 반복적이다. 미래에. 예를 들어서 뭐 한 사람이 이제 소를 제기했는데 헌법상에 이게 이제 낙태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가 있다. 법에 이제 그건 낙태가 이제 합헌이다. 혹은 위헌이다 한 경우에 결국은 낙태라는 경우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뭘까요? 제3자가 또 계속 있을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계속 이러한 것이 반복될 수 있는 사건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뭘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것은 결국 뭐예요? ongoing injury라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른 클래스 액션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MB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시험이죠. 이제 여러분들 보게 되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이제 연방 법원에 대한 그죠? 연방 법원 관할에 대한 헌법상의 제한이 뭐냐? 그 연방 법원 관할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얘기했던 스테이트 코트에 대한 게 아니고 헌법상이니까 특히 헌법상은 뭐야? 특히 이제 Federal Court Jurisdiction에 대한 헌법상의 제한 조치가 뭐냐? 이건 퀼이 뭐죠? 이 제한이라는 건 항상 우리가 스테이트 가버먼트하고 우리가 뭔가 대립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면 연방 법원의 이 어떤 권한이라는 것은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스테이트 가버먼트의 파워가 또 스테이트 정부의 소위 그 법원의 권한이라는 게 또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졌을 때 스테이트 소버레인 이뮤니티라는 게 이제 수용법 11조에 지금 돼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1조라는 건 뭘까요? 자, 우리가 연방법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주 정부를 우리가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방 정부라는 건 뭘까? 한마디로 여기가 스테이트 가버먼트라 그러면 이제 페더럴 가버먼트 있죠. 근데 스테이트 가버먼트를 이제 좀 못 살게 굴려고 이 스테이트 가버먼트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연방 그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뭘까요? 이건 애시당초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땐 야, 이거 스테이트 가버먼트의 뭐 잘못은 그냥 우리가 연방 정부에 해가지고 좀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뭘까요? 안 되게 11조로 있어가지고 아예 안 되게 돼 있어. 근데 이제 뭐 단서 조항이 있죠. 뭐 주가 이제 주정부가 우선이니까 본인이니까 주정부가 명시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그 보호조치라는 건 11조죠. 수용법 11조의 보호조치를 내가
포기한다고 동의하는 경우는 뭐 당연하게 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뭘까요?